네, 2014년도 3월에 있었던 일이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이제 병합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1일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병력 2,000명을 증강을 시킵니다. 그리고 2일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를 하고요. G8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3월 5일과 6일 미국의 전투기, 공중급유기, 항공모함을 흑해에 진입시키는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에 우리가 여기에 버티고 있다라는 군사적 압박을 가합니다. 하지만 그 3월 5일과 6일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서쪽, 결국엔 우크라이나까지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폴란드 등지에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시켰던 것처럼 2014년 3월 5일과 6일에도 미국과 유럽, 나토군들은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힘의 논리로 서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작전들을 펼쳤지만 그곳에서 군사적 액션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크림반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러시아로 병합될 것인가 독립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서 주민 투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겠다라는 것은 투표의 선택지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러시아군의 대규모 군사 훈련이 열립니다. 군사 훈련은 이번 우크라이나가 침공하고 있는 22년에도 러시아는 연합훈련의 일종으로 군사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러시아군 8만 명이 또 이제 크림반도 주변으로 조금 더 증강돼서 배치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날 투표를 하고 17일 투표 결과를 보니 러시아 귀속, 러시아와 병합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96.77%로 집계가 되면서 결국엔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병합되는 것이 의회에 공식 통보가 되는 일이 3월 18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결국 증강했던 우크라이나 군 병력에 대한 완전한 철수가 3월 20일 크림반도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속전속결로 3월 20일 우크라이나 병력의 크림반도에서의 철수 타임테이블이 약 20일 어간에 이루어졌고요. 이후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병합함에 따라서 EU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EU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지원도 합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맞서서 러시아는 천연가스 가격을 인상시키고요. 그리고 미국, 유럽을 향한 천연가스는 약 10% 인상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50% 이상, 약 80%까지도 가격 인상을 하고 여태까지 지급하지 않은 가스 체납금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부분 EU에서 책임지고 해결을 해라라고 으름장을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무언가 병합에 대한 디데이가 있는데 지금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디데이가 바로 오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2014년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2014년 3월부터 과연 지수의 움직임이 어땠는가라고 본다면 지금 이 직전 고점의 구간이 약 3월 7일, 6일 어간의 고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고점에서부터 어떤 흐름이 나왔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3월 1일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병력 2,000명을 증강을 시키고 그때부터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투표를 하고 3월 17일 결국 러시아로의 병합이 주민투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스 가격이나 서로 경제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오고 가면서 4월 15일 단기 저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단기 저점에 대해서는 직전 저점과도 맞닿아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이 직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는 3월 1일 그리고 군사력 대결이 나왔을 때 나스닥 지수의 고점이 3월 6일, 7일 정도였고 저점은 약
한 달하고 보름 정도가 소요가 되는 4월 15일경에 저점이 나왔고 그 하락의 폭은 나스닥 기준으로 약 10%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년도 이 14년 15년도의 하락폭이 22년도 지금의 하락폭보다 적었습니다. 지금은 나스닥이 일부 그리고 특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더 많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러면 22년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현재 우리는 크림반도 타임테이블에 놓고 본다면 언제쯤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그 타임테이블로 돌아가 보면요. 3월 1일 우크라이나가 병력을 증강했고 3월 16일, 17일 투표 결과가 나왔던 날을 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병합되는 디데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침공을 결정한 그리고 개시한 디데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크림반도 병합 때와 오늘 이 돈바스 지역에 대한 침공을 시작한 디데이를 같은 타임라인에 세워놓고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월 16일부터 나스닥 저점이 나왔던 4월 15일까지는 아무리 길어야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각 디데이를 기준으로 저점이 완성되고 반등다운 반등이 나올 때까지 한 달, 빠르면 15일, 길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 크림반도 병합대의 타임테이블을 대입해보면 그러한 전망, 1차적인 작은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제가 이 크림반도 이야기를 드렸던 모습들 결국엔 먼 훗날 이런 이야기들이 뒤에서도 나오고 있죠. 크림반도 병합은 정말 미국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러시아가 참 주민들의 무언가 작업을 해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던 작전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서로 군사적인 대치를 하고 한다 하다가 결국엔 마찬가지로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군사적 작전이 좀 나왔습니다. 의견을 일부 종합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고지신이라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한 달 정도만 참으면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자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았고 지금 돈바스 지역에 대한 군사적 진출을 하고 있는 와중에 분명 국내외 글로벌 모든 정세가 조정을 받을 것이고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조정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무언가 가이드를 역사적 사실과 데이터를 통해서 좀 보자라는 이야기죠.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 바닥을 확인했던 크림반도 병합대의 타임테이블을 본다면 지금부터 약 빠르면 15일, 길어야 한 달 정도 진 바닥을 우리는 확인하고 반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지점을 유심 있게 어딘가에 메모를 해놓고 투자자로서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 증시로 되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2014년에 특이한 일이 없었습니다. 2014년에 그냥 3월 달 차분한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오히려 코스닥 지수는 상승 후에 일부 기간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것이 전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한 움직임이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다. 결국엔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피 코스닥도 그렇고 그 하락 이후에는 추세 하단에서 우상향 추세를 다시 그려나갔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1차, 2차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적어도 한 달, 빠르면 15일 정도에는 바닥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악재에는 민감한 시장이 지금까지 있었고 결국은 회색 코뿔소가 날을 이제 막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벤트 해소, 리스크 해소에 대한 관심으로 시장을 보는 쪽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락은 리스크 회피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빠른 하락이 나오고 반등과 상승에 있어서는
빠르면 15일, 늦어도 한 달, 그 사이에 어간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현금 비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 대기를 하고 있는 포지션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들은 조금 더 시장에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한 가지도 변수로서 장착을 해놓고 앞으로의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산업부의 허반석 부장님께서 이번에 말씀을 해주신 사항 중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전쟁 위기가 마치 8년 전 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을 했을 때와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것을 타임테이블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어느 구간을 좀 지나가고 있는지, 얼마나 이러한 리스크가 시간이 소요가 될지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당시에도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좀 짚어주시면서 역사적으로 복기를 해보면 우리가 견뎌야 될 구간이 대충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번 타임테이블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관련돼서도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 또 이것 이외에도, 이 리스크 이외에도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시장의 걱정거리가 안 그래도 많은데 전쟁 리스크까지 터지면 우리 시장 굉장히 앞으로도 긴 터널을 좀 지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역사적인 사항과 함께 복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노란톡은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부장님 하고 불러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시장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을 저희가 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시장을 보면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양시장에서는 매수가 들어와 줬어요. 그래서 저점 매수를 좀 분할로 들어가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좀 계셨던 것 같은데 희망 회로를 근거 없이 돌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오늘 개인들이 매수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부장님. 추가적인 하락 부분을 감당할 만한 매수가 있었는가를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지금 너무 섣부르게 매수를 했는가 또는 내가 물을 타더라도 좀 섣부르게 매수를 하지는 않았나라는 판단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매수했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매수에 대한 손이 나갈 수는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부 매수에 대한 부분들, 분할을 거듭해서 매수하는 것은 유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는 1차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보아왔던 이 지수 하단에 대한 1차 지지를 코스피는 2670 그리고 코스닥은 850이라는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났고 이것이 전면전이냐 아니냐에 대한 구간들을 판단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일부 2670 이탈을 하고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850에 대한 지지가 일부 이탈을 했습니다. 이제 전 저점에 대한 구간이죠. 코스닥은 아래 꼬리를 보았을 때는 835포인트가 나오고요. 코스피는 아래 꼬리를 보았을 때 2600을 이탈한 2591포인트가 아래 꼬리 최하단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것은 허반석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제가 방송에 나와서 1년여 이상 이런 이야기를 드리죠.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저와 같은 포지션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고 저는 이렇게 시장을 대응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꾸려감에 있어서 21년도, 20년도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1월 27일 FOMC 회의 결과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고서 그리고 나서 중대한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2월에 접어들면서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리스크 축소, 종목수 줄이기를 가능한 한 어렵지만 노력을 해서라도 종목수를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하게 동일하게 2월에 캐치프레이즈를 잡고 왔습니다. 저도 이 시장에서 참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이처럼 우리나라가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5개월 연속 그리고 6주, 7주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참 증시에서 보기에 드문 현상이다. 이 정도의 하락이면
금융위기 때 그와 비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코스피는 2600, 코스닥은 840포인트 선에서 가능하면 횡보가 나오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 라인을 횡보 구간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 구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식을 투자하고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고 투자자로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해석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데이터를 종합하고 허반석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시청자분들께 전망, 의견, 예측, 어떻게 본다면 애널리스트의 관점과 펀드 매니저의 관점을 잘 버무려서 전달을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나 실적이나 PBR이나 PER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에 이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하지만 군사 전문가가 아니고 국제 정치, 국제 정세에 대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합리적 견제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덜 작용하게 되는 장기 집권 체제에 있는 국가들이 무언가 액션을 취할 때, 행동을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까? 결국 견제에 대한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독재 국가라고 해야 될까요? 장기 집권 체제 아래에 있는 국가들은 결국 통치자의 결정이 가장 큰 결정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전망과 어떠한 예측을 드려도 사실 확률적인 측면에서는 동전 앞뒤 맞추기와 유사하게 수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또는 김일성, 김정일, 북한의 정치 지도자라고 표현을 제가 뭔가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이런 단어를 쓴 건 아니고 준비되지 않은 워딩으로서 이렇게 북측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에 있어서도 정치 지도자가 하나를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무언가 결정이 다 좌지우지 되는 모습처럼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로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 그리고 확률이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다시 한번 온고지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크림반도 병합 때와 지금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서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 가운데서 빠르게 주민투표가 일어났고 러시아 병합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의 흐름도 거의 유사합니다. 미국은 우리가 여기서 군사력을 쓰게 된다면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제재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를 빠르게 전장해서 회수를 시킨 것도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국제사회에 미리 준 게 아닌가.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본 러시아가 과연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너무 공격적으로 영토 확장을 해 나갈 것인가. 그랬을 때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되는 비난에 대한 모든 정치적인 수를 그간 장기 집권했던 이 푸틴 대통령은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기업을 내가 포트폴리오에 지금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나의 멘탈 무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산업부 허반석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지금을 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전쟁 리스크 속에서 내 계좌를 볼 때의 나의 마음가짐을 지금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멘탈적인 부분까지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코로나19 발발 때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대응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은 늘 열어두고 있죠.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 혹은
부장님하고 불러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쟁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또 하나가 오늘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전쟁 리스크가 계속 한 달 이상으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길어질 시 금리 인상을 좀 미룰 수 있는 가능성도 혹시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있었습니까? 사실 국채 금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2년물과 10년물 모두 다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5%까지도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이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2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한 이후에 다시 장중 되돌림을 보이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들을 확인하면서 방송 전까지 확인을 하면서 들어왔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비슷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사실 1.8%대까지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리 인상에 대한 드라이브가 조금 늦춰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원자재로서 밀이 되었든 천연가스가 되었든 여러 가지 원자재에 있어서 참 곡창지대이기도 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원자재 의존도가 대부분 3에서 60, 70%까지 되는 국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쉽게 가라앉을 것인가, 어떻게 본다면 이 인플레이션을 더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을 경우에 연준은 어떤 스탠스를 띨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제가 이 전쟁이 진짜 났느냐 안 났느냐를 판단을 해야 될 때 환율 보셔야 되고 국제유가 보셔야 되고 외신 기사까지도 좀 더블 체킹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자산의 대표인 금을 본다면 사실 전쟁이 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침공 소식이 나왔을 때 스파이크처럼 좀 튀어오른 다음에 일부 조금 내려와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원래 전쟁이 났을 때 스파이크처럼 좀 튄 다음에 다시 안정세를 보이기도 했던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등락이 거듭되는 모습들이었는데 지금은 침공의 초기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금 가격도 지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WTI 국제 유가도 100불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들, 크게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러시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반등폭의 반납이 크지 않다라는 점들을 보았을 때 이 침공에 대한 전개 양상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전 지정학적 리스크와는 조금 다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달러 지수,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요. 국제 유가도 그렇고요. 안전자산으로 보여지는 금도 마찬가지고요. 천연가스 가격도 일부 안정세가 나오는지 내일 우리 시장이 개장할 때까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국제 유가, 금 선물, 천연가스 가격대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속보로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상군 투입이나 추가 공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국내 증시가 시작할 때만 되면 탱크 보내, 군사력 배치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우리 장 마감만 하면 미 증시 선물이 반등하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할 때 오늘 밤에 침공할 수 있겠다.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였습니다. 그러면 잘 보이는 낮에 장악할 곳, 고지들, 주요 요점들을 정밀 타격한 이후에는 일부 밤에는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하나 희망의 실마리로 좀 남겨놓고 사실 우리가 전쟁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약 4, 50분 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에 주둔하고 있거나 군에 몸담고 있는 병력들에 있어서도 생명에 무언가 큰 희생을 주는 일들이 적어야 되겠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토군이나 미국과 유럽은 군사력 사용에 대해서 자제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국제사회에서 무언가 강력하게 중재를 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적었을까라고 하고 있는 아쉬움들이 좀 남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푸틴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일전에 한번 회담을 했을 때 메르켈 총리는 어린 시절에 강아지에 물렸기 때문에 강아지에 대한 공포감이 극도로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푸틴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 회담장에 대형견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곳에서도 굴하지 않고 메르켈 총리가 그 이후의 인터뷰를 보면 푸틴이 왜 강아지를 가지고 나왔는지 나는 이해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굉장히 강한 여성이었고 강한 정치 지도자였다라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참 그 부분에 대한 공백도 아쉬움이 있다라는 국제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장만 개장하면 참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는 다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이 일몰 이후의 구간으로 돌입을 하게 되면 더 격화되는 전쟁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 러시아군은 할 만큼 진격을 했다라는 판단들이 하나하나 좀 나오고 있고 일방적인 공격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들로 해석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뉴스 플로우를 좀 따라가면서 얼마만큼 이 긴장이 완화되는가 좀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긴장의 완화가 언제쯤 나올 것인가? 빠르면 15일, 늦어도 한 달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리스크 축소를 이어오셨던 분들은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나는 회색 코뿔소의 한쪽 발 정도는 밟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도래한다라는 기대감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잘 지켜가자. 그것이 명확한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충격을 받고 있는 글로벌 증시이고 국내 양 지수는 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신 차리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전쟁터, 내 계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에서도 나의 멘탈 무장을 더 확고히 해 나감으로써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하는 일이 승리로 마감하는 계좌가 되시기를 마음을 담아 빌도록 하겠습니다.